자, 민법 연습이 제8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갑이 채무자죠. 이제 여기다 할까요? 갑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갑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채무를 빌렸는데 이제 1번 대여금입니다. 1번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4년 5월 1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4년 3월 1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4년 2월 1일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X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고요. X의 저당권. X는 채무자 소유인 거죠. 채무자 소유인 X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갑의 부탁을 받은 병은 2번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Y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은 물상 보증인인 거죠. 물상 보증인이고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갑의 부탁을 받은 정도 2번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이제 2번 대여금 채무에는 또 병이 아니라 정이 연대 보증인이 있죠. 정도 연대 보증이니까 연대 보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각 대여금의 이자율은 1% 동일하고요.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2014년 4월 1일 날 1억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1억 원을 변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갑이 1억 원을 변제를 하면서 변제한 1억 원이 어떤 채무에 충당될 것인지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제 수령자도 역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리정에게 이제 다 1억씩의 대여금 채무였으니까요. 다 1억이었죠? 네, 1억이었는데 이제 의리정에게 연대 보증인에게 1억의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1억의 지급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정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갑이 1억 원을 변제했는데 그 1억 원이 2번 대여금 채무에 변제 충당이 되었으므로 2번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연대 보증 채무도 역시 이제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정의하는 거죠. 의뢰 청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4년 4월 1일 시점에서 1번 대여금 채권의 이자는 1번 대여금 채권의 이자는 1,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채권의 이자는 1,300만 원이었고 원래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너무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묻고 싶은 게 이 이자를 계산하는 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여기선 이자를 다 정리를 해줬네요. 2, 3, 예, 1,400만 원의 이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3,800만 원의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그러니까 변제할 때
2014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자가 3,80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 제시해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의뢰 정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론 및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자 원본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1번 대여금, 2번 대여금, 3번 대여금 중에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묻는 문제이죠. 자, 일단은 이자가 2014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자가 3,8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1번 대여금, 2번 대여금, 3번 대여금, 원금과 상관없이 먼저 이자에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을 변제했으니까 이 중에 3,800만 원은 이자에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은 이자에 충당이 되고 그럼 1억 중에서 남은 6,200만 원이 있죠. 이 6,200만 원이 1번, 2번, 3번 대여금 중에서 어느 대여금에 충당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6,200만 원이 어디에 충당이 될 건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 당사자의 합의 충당과 지정 충당이 없었으니까 변제 충당의 방법으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변제 충당의 방법은 뭡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2014년 4월 1일 날 변제를 했으니까 그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두 개가 있네요. 2번 대여금 채무와 3번 대여금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요건에 따르면은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가 2번과 3번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변제 이익이 가장 큰 채무에 변제가 충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2번 대여금 채무와 3번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2번 대여금 채무에는 병이라고 하는 물상 보증인이 있었고 정이라고 하는 연대 보증인이 있었지만은 어느 채무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변제 이익이 더 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대여금 채무와 3번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되면 세 번째 원칙으로 가게 되죠. 그럼 더 빨리 변제이가 도달한 채무나 더 빨리 도래할 채무에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번 채무와 3번 채무를 비교해 보면은 3번 채무가 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6,200만 원은 3번 대여금 채무에 충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 대여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14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1,300만 원의 이자는 다 변제가 된 거잖아요. 변제가 된 상태에서 이번 대여금 채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번 대여금 채무는 충당된 게 없으니까 1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다만 이자는 먼저 2014년 4월 1일까지 이제 지연이자 1년분 포함해서 이자 1,300만 원은 다 먼저 변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본만 1억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원본 1억 원에 대해서 1억 원 및 그 다음에 이제 다 변제한 날이 2014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다 변제했으니까 충당이 됐으니까 2014년 4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1%의 비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 자체가 이제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제 이걸 순식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액을 계산해서 하기가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자를 먼저 딱 문제에서 확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금액이 3번 대여금 채무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계산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변제 일시가 2014년 4월 1일 날이 아니라 변제 일자가 2014년 6월 1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변제기가 도달한 시점에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이제 문제를 바꾼 겁니다. 이제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 1일 날 변제를 했으니까 1번 대여금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2, 3번 간의 변제 충당의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2014년 6월 1일 날 변제를 했으니까 1, 2, 3번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서 그래서 1, 2, 3번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2014년 6월 1일 날이었으니까 1번 대여금 채무의 이자는 1,3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채무의 이자는 1,500만 원이었고 3번 대여금 채무의 이자는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4년 6월 1일까지 발생한 전체 이자는 4,400만 원이 되는 거죠. 4,400만 원의 이자가 됐습니다. 근데 2014년 6월 1일 날 1억 원을 변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4,400만 원은 일단은 이자에 먼저 충당이 돼야 되겠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돼야 되니까 4,400만 원은 먼저 1억 원에서 충당이 1억 원에서 이자부터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남은 금액이 5,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5,600만 원의 채무는 어느 채무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채무에 충당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따져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칙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변제기가 도래한 것부터 먼저 있으면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부터 먼저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근데 1, 2, 3번 다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자, 모든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1, 2, 3번 채무 중에서 변제 이익이 가장 큰 채무에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그럼 1, 2, 3번 중에서 변제 이익이 가장 큰 채무는 어떤 채무이냐? 자, 1번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자신이 소유인 X 부동산을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그 자신의 재산을 담보권으로 제공한 채무, 1번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담보권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1번 대여금 채무가 변제 이익이 가장 큰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4년 6월 1일 시점에서 1억을 변제한 금액은 그 시점에서 4,400만 원의 이자에 충당이 되고 그리고 남은 5,600만 원은 1번 대여금 채무에 충당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변제 이익이 1번의 경우에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1번 대여금 채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 2번, 3번 대여금 채무가 아니고요. 자, 1번 대여금 채무는 그냥 단순한 채무일 뿐입니다. 1번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 갑은 자신이 소유한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을이 1번 저당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보증 채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기에게 담보로 엑스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였죠. 즉 기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1번 저당권자, 기는 2번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번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무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자,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였죠?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 대한 저당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에 대한 보증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을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채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것이죠. 채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엑스토지의 시가는 1억 5천만 원이었고 시가의 변동은 없었다. 여기서 시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시가가 뭐 1억 5천이었고요.
을이 이제 이 대여금 채권의 채무 원리금 전액을 대위 변제했다는 얘기죠. 대위 변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었죠.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기는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구상권을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보증채무라든지 그러면은 그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그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법률에 별도로 이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기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이죠. 자, 일단 기가 이제 변제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결국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저당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반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기가 채무를 변제한다면은 기의 출연행위에 의해서 손실에 의해서 갑이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줘야 될 어떤 그런 얻은 이익에 대해서 갑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는 일단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자신이 대신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 1번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갑의 사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사무를 이제 기가 이제 그 법률상 의무 없는 사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없는 기가 대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되고요.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사무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관리에 기초한 비용상환청권에 근거해서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권에 근거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구상금 청구권이 이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죠. 누구한테 대해서?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는 일단은 대위 변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인 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대위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을이 갖고 있던 권리 1번, 2번, 3번 권리가 대위 변제자인 기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1번, 2번, 3번 보증 채권까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기가 이제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기가 이제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이제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X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기는 제3취득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가 대위 변제했을 경우에는 기는 채권자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도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는 당연히 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무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X 저당권과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그 다음 무에 대한 보증 채권까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기가 이제 갑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구상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보증인인 무에 대해서도 보증 채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구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하고, 또 이 문제에서는 변제자 대위 중에서도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보증인을 대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자 대위라는 부분은 별도로 빼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문 보도록 하죠. 2문에서는 이제 갑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자신의 소유인 X와 Y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X 토지와 Y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물상 보증인, 이제 병은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물상 보증인인 병도 역시 자기가 소유한 Z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X 토지와 Y 토지와 Z 토지는 공동저당 목적물이 되는 거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자, 근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X 토지에는 정의 명의로, 자, X 토지는 지금 일단 갑이 다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X 토지는 을의 소유니까 채무자가 또 정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 토지에 대해서 정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물상 보증인인 병도 무에게 돈을 빌리면서 무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갑은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였고요. 채권자 갑은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모두 만족을 얻었습니다. 자, 채권자는 모두 만족을 얻었었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그 전액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으니까 이제 원래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X, Y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매 가액에 따라서 목적물이 이제 갑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갑이 X를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정이 받아갈 부분이 적어지게 됐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은 을과 함께 을의 요청에 따라서 Y에 대한 갑에 대한 저당권을 불법 말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불법 말소인지는 그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정은 을을 상대로 Y 토지에 대해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정은 을을 상대로 해서 요 Y 토지에 대해 설정돼 있던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 Z는 Z 토지, 즉 병이 제공한 물상 보증인으로서 제공한 Z 토지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뭐 이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생기죠. 비록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물상 보증인이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상 보증인은 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고 있는가 때문에 이제 병에 Z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속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제끼고서 어차피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했으니까 제끼고서 요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전혀 의미가 없죠. 문제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이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와 Y 토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됩니다. 뭐 특히 지금 그리고 또 X 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X 토지와 Y 토지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X, Y에 대해서 동시에 경매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 이제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이제 경매 대금에 따라서 매각 대금에 따라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채권자가 X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동시 배당받는 것처럼 이제 배당받을 수 없고 그냥 하나에 먼저 경매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X에 대해서 먼저 만족을 얻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정이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동시 배당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은 갑이 Y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은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 X 부동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순간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한테 귀속이 됩니다. 이 저당권은 정한테 귀속이 됩니다. 대위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은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고 이 상황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갑은 Y 토지의 저당권자가 아닌 것이죠. 그 Y 토지의 저당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정과 을이 이제 이 Y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했으니까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저당권이 말소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 말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한 368조 제2항에 의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은 이제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이 말소될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말소 회복 등기는 무효이고 이제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정이 Y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는 무효이다. 이제 정이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자가 아닌 갑이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불법 말소인 것이죠. 따라서 그 불법 말소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말소 회복 등기의 청구의 상대방은 이제 말소된 시점에서의 소유자,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 회복 등기의 당사자가 되죠. 그래서 정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는 말소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였는데 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되겠죠. 자, 말소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이제 갑과 을이 이제 Y 토지에 대한 갑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이 Y 토지를 누구한테 파냐면은 기한테 팔게 됩니다. Y 토지를 기한테 팔게 되고 그 다음에 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Y 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취득, 여기 저당권을 대위 취득했죠. 저당권을 정이 대위 취득하게 된 거죠. Y 토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이 Y 토지를 기한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는 마찬가지로 변제자 대위에서 본다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이제 그걸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대위 취득한 그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제3취득자가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발생했죠. 자, 이 경우에 기를 상대로 해서 민법 이제 정이란 사람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Y 부동산에 대해서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이 기를 상대로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대위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당연히 정은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든 게 없이도 취득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저당권을 취득한 것을 기한테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논리를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논리는 자,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위 변제했으니까 변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변제자 대위에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대위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는데 그런데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돈이 다 갚아졌으니까 뭐 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도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제3취득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취득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저당의 368조 2항의 경우에도 제3취득자 보호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도 대위에 부기등기할 수 있고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제 그런 관계잖아요. 둘 다 대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도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민법 368조 2항에도 제3취득자 보호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점이고요. 자, 그러면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를 보호할 때는 변제자 대위에서는 이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은 제3취득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3취득자의 보호 문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를 대위할 때 이제 제3취득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의 문제는 대위의 부기등기, 대위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3자 보호의 문제를, 제3취득자의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죠. 따라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한 상태라면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위의 부기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3취득자의 보호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68조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3취득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뭘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위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위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제3취득자가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의 부기등기,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제3취득자가 취득했으면은 그러면은 제3취득자가 보호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판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등기부상에 남아 있거든요. 공동저당 어떤 거와 공동저당이 돼 있다. 그러면은 공동저당의 다른 목적물에 먼저 실행된 것이 있는 경우에 그 먼저 실행된 것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당연히 그 저당권 368조 2항에 따라서 다른 공동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3취득자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368조 2항의 대위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대위의 부기등기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이제 그 갑과 을이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말소됐으니까 먼저 말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려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공동저당인지 아닌지도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공동저당이니까 368조 2항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어도 제3취득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당권 자체가 완전히 말소된 버린 상황이라면은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저당으로 제공되어 있는 담보 목적물인지조차를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얘기하는 거 이제 둘 다 똑같이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도 제3취득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제3취득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제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위의 부기등기 전에 제3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뭐 대위의 부기등기 다음에는 당연히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를 기준으로 삼는데 36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제3취득자의 보호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등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대위 취득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취득한 등기가 말소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공동저당권이라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공동저당권이 다 말소됐으니까 공동저당권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도 생각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3취득자가 취득했다면은 그때는 제3취득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도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들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 갑과 을이 서로 이제 그 불법적으로 정이 취득한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을이 기한테 처분해서 정이 기한테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해 볼 수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정은 저당권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갑과 을이 불법적으로 정의 저당권 이제 뭐 명의상으로는 갑의 명의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368조 2항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Y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정의 것이 되겠죠. 정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갑과 을이 불법적으로 말소했으니까 그거는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을이 기한테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되지만은 만약에 그냥 그 을이 기한테 Y 토지를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이 저당권을 상실한 게 아니죠. 이제 그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당권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한테 넘김으로써 다시는 이제 368조 2항의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갑과 을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정은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죠. 자, 그러니까 이 상실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상실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갑과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은 이제 을의 채권자니까 을에 대해서도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이 X 토지에 대한 피담보 채권, X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한 그냥 그
피담보 채권 자체를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냐? 을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불법적으로 정의 저당권, 정이 보유한 저당권을 말소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이 저당권을 상실하게 됐으니까 그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2번과 3번의 문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판례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 채점도 한번 해보고 요 관련된 판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쟁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제자 대위 문제와 공동저당의 문제를 같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8회 사례 문제 해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